안녕하세요. 최상욱 교수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360 챗GPT 시작하겠습니다. 아참, 제가 좀 전에 소개를 드릴 때 교수님이라고 드렸는데 네. 최근에 뭐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그 명지대학교에서 산업대학원 산하의 실물 자산 이제 분석학이라고 거기 이제 새로 학과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뭐 이제 교수님과 함께 하니까 저희 또 챗GPT가 더 품격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네. 당장 최근에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지난주 서울시값에 따르면 5년 11개월 만에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네.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은 그 6월 실거래 지수가 이제 45일 후에 발표가 되는 거니까 이번 8월에 나온 거는 사실 6월 지수인데 그때 7월 것도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챗GPT 찍는 날짜가 그 실거래 지수 나오고 나서 이제 곧바로 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확실히 6월과 7월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월간 상승률이 1.8% 수준이거든요. 그거는 주간 0.45% 올랐다는 거니까 저희가 주간 동향으로 0.2에서 0.3% 받는 거 대비해서는 정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 정도의 주택가격 강세장이 펼쳐진 시점은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자산 버블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 가격은 정말 상당한 강세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방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거래 지수가 여전히 거의 준보합세 및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정말 완전히 양극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의 매수세가 강남이랑 상급지에서 강북권으로 번지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 상승세가 최근에 이 지방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오르는 추세이긴 하던데 이 상승장이 강북을 넘어서 지방으로까지 옮겨 붙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 실거래 지수 데이터를 보면은 아까 시장이 양극화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 안에서도 그 상승률 격차는 현저하거든요. 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를 위시한 용산구 이런 데는 주간 가격 상승률이나 월간 상승률 자체가 다른 지역 대비해서 10배 이상 높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뭐 도봉구, 노원구, 강북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래서 시장은 저는 두 가지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종합적인 일반 아파트 가격의 강세를 끌고 오는 흐름은 작년부터 있었던 특례보금자리론부터 그리고 올해 있었던 신생아론까지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에 대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 그런 것들을 매수하신 분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실수요 마켓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본적인 시장인 것 같고요. 요거가 거래량 회복에 이제 기여하고, 그 다음에 강북권을 포함해서 전국의 신축 위주로 강세를 만드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주택가의 강세일 때는 항상 투자 수요가 높았었는데, 현재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투자 수요가 없고 완만한 실수요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완만한 실수요들은 결국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데, 이들에게 제공되는 유동성 프로그램들은 주로 3040들이 이용하는 작년의 특례론, 올해 신생아론을 보면은 신축 아파트 위주로 조금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지수 강세가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지수 강세가 나타나는 지역은 서울의 초고가 지역들이고, 이런 서울의 초고가 지역은 1주택 갈아타는 흐름과 그 다음에 뭐 다른 경로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사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갭 투자 비중,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지역에서 초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게 지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현재 낮아 보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네. 빚내서 사는 곳은 서울 주요 중심지들, 그리고 또 특히 초고가 주택들 위주로 네. 빚을 내서 네. 집들을 사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그게 꼭 빚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전세 끼고 갭 투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빚이
뭐 은행 차입금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전세 보증금 승계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빚내는 게 없는 거고요. 이분들이 종전주택 처분하면서 자금이 생기니까 그냥 투자 목적으로 이런 초고가 지역에 그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이 지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이제 88 부동산 대책이라고 뭐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뭐 확실한 시그널을 주겠다. 우리가 꾸준히 앞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최근에 공급 대책을 내놨잖아요. 예. 뭐 하지만 그 뭐 이제 불과 10일 정도 지나긴 했지만 주택이 뭐 확 주택 가격세가 확 꺾인다거나 이런 느낌은 보이지 않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대책? 저는 이번 대책이 그 21만 호 신규 주택 공급을 담고 있는 그 42.7만 호 공급 대책인데 그 22만 호에서 11만 호는 빌라 공급이고 그래서 빌라 공급이 연말로 갈수록 활성화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책의 영향은 연말께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차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정책 발표하자마자 시장이 냉각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면서 주간 동향을 보는 거는 시장 해석에 무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거래 신고 자체도 최소한 한 달 후에 레깅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8월에 주간 동향이 높게 나오는 거는 7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8월 8일 나왔는데 8월 8일 이후에 실거래한 것들에 대해서 나오려면 결국은 이제 8월 말이나 9월 가야 나오니까 지금 8월 동향이 올라간다고 정책이 안 좋다라고 해석하는 건 완전 아전인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만 호 주택 공급을 하는 거는 그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아파트 가격이 강세로 가게 된 부분에는 결국은 전세가가 올라야지 매매가가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전세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원래 정상적인 전세나 월세 그런 수요 공급이 재작년에 빌라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빌라 전세 사기 사건 하다 보니까 비아파트 기피 현상과 함께 아파트 전세 선호가 극심해지면서 그 수급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이런 일반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을 밀어올린 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공급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11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거가 이번 내용에 포함이 된 부분이니까 그 건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빌라 수급의 안정화를 뭐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께 되면은 이런 영향이 조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세가 안정화,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 가격 안정화, 소형 아파트 가격 안정화되면은 자연스럽게 갈아탄 수요도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제 연쇄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최근에 제 느낌에는 88 주택 공급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 그리고 비아파트 활성화 두 개였지만 도시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는 대부분이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비아파트 활성화는 꽤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셨는데 또 다른 혹시 좀 눈에 띄는 대책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비아파트 대책이 가장 뭐 적절한 대책이었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는 대책은 신도시 짓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네. 21만 호에서 11만 호가 비아파트 매입이라면 10만 호는 이제 신도시 8만 호,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업사 용적률 좀 올리는 거요. 네네. 그리고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네, 왜냐면은 정비 사업을 그냥 이번에 발표된 것만 봐도 사업시행인가랑 관리처분인가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 두 개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리고 정비 사업은 이미 다른 뭐라 그럴까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여러 여건도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 단독화는 통상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선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행정적으로 그게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 부분에서 그 3기 신도시 규모를 조금 올리고 그리고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수치를 좀 다르게 썼다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번에 42.7만 호를 설명할 때 11만 호는 비아파트 공공 매입이고요. 10만 호는 신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부의 공급이 되는 거여가지고 21만 호의 공급 대책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종전에 이미 하고 있었던 3기 신도시와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법에 따른 1기 신도시에서도 4만 6천 세대 하는 거, 그다음 정비 사업에서도
이제 그 정도 되는 숫자를 올리겠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속도를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늘리겠다는 거여가지고 실제 물량 증가는 이제 21만 호 정도이고 속도를 좀 빨리 당기겠다 이런 게 이제 21만 7천 호 정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속도 올리는 거는 어차피 사업 주체라든가 사업 환경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는 공급한 대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정비 사업은 공급 계획에 앞선에서 좀 뺀 거 이런 거는 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생각하고요. 민간이 공급하는 건데 정부가 공급 목표로 설명하는 게 과거부터 안 맞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대책이 나올 법했는데 아파트 대책 안 나오고 빌라 대책 나오니까 좀 다들 어리둥절했었던 것 같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소형 아파트 강세가 전세 사기발 아파트 전세 강세와 전세 강세발 매매 강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맥락에는 잘 맞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주목되는 게 그 그린벨트 해제에서 서울 근처에 신규 택지 개발하고 그리고 8만 원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네. 그 효과가 결국 강남 집값을 좀 낮추는데 뭐 아주 먼 미래긴 하지만요. 아니요, 강남 집값 낮추는 데는 효과 없죠. 지금 초고가에 들어오는 그 수요를 보면은요, 네네. 종전주택 갈아타는 실수요예요. 그러니까 종전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을 처분하고 아니면 그 주택을 처분하면서 10억 주택을 15억 이하 주택을 처분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위 20억 이상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주택 처분하고 나오는 돈과 자기의 소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실수요로 들어오는 수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트로피 아파트 사는 수요. 세 번째는 아까 이들 지역의 갭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강남을 제외하고 서초와 용산은 50%가 넘고 있거든요. 용산은 60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그냥 원격지에서 갭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막으려면은 결국은 공급으로는 못 막고요. 이들 지역의 주택 공급이 많거나 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랑 강남 집값 잡는 거는 하등 상관없고 자산시장 동조화 컨셉에서 자산시장 안정화가 초고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금리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미국 연준이 이제 9월 그리고 9월 금리 인하를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리 인하가 지금 불붙은 주택 시장에 좀 더 기름을 끼얹을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벌써 하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50bp 이상 낮아서 네네. 올해 안에는 뭐 금리나 있다 손 치더라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시장은 이미 한은을 1년 넘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미 금리 인하 영향이 시장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면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얼마까지 내려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건 올해 다 결정될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뭐 금리 인하 이벤트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냥 그게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이고 내년은 또 그냥 내년 경제 환경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2번 정도 인하하는 거를 전제하고 연초부터 플레이 해왔기 때문에 뭐 이미 시장이 좀 더 많이 앞서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올해 뭐 9월, 10월쯤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엔 또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9월에 이제 인상될 금리를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적용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르고 스트레스 DSR 적용이 됐을 때 주택시장 가격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는 유동성이랑 주택 가격은 정상관 관계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주택 가격 강세였던 2분기 보면은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팽창을 하고요. 그리고 7, 8월에 소위 9월부터 좀 맞겠다 약간 이런 경향이었으니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그래서 7, 8월에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그런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버려서 7, 8월이 뭐 피크일 수도 있거든요.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리고 기준금리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들이 받는 금리는 상품금리거든요. 그래서 상품금리는 이미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연초에. 기준금리 3.5에서 그대로인데
주담대 금리는 뭐 3% 초반까지 내려갔으니까 가상금리 왜냐하면 시장 조달금리 자체가 크게 내려갔고 은행들이 주담대 상품 프로모션을 많이 했으니까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내려온다, 와 금리 내려간다 이게 아니고 이제 개인들은 결국 상품금리를 쓰는 건데 상품금리 차원에서는 4분기로 가면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이미 조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랑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큰 의미는 없어진 것 같고요.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움직일 때는 기준금리가 상품금리를 이제 스윙을 하지만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의 움직임을 미리 선행해서 반영하면서 세팅이 됐을 때는 그거는 이미 기준금리 영향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부터는 가계대출 상품금리는 3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가계대출 증가세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푸시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서울과 지방 집값의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방 매수세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 혹시 현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지방의 매수세가 약해진 거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방 사는 매수세도 있지만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난 20년과 21년에 지방권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취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투자 수요들이 현재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냥 추측컨대 22년, 23년을 거치면서 저출산 테마가 한국을 덮었고 자연스럽게 지방 소멸에 대해서 종전보다는 더 높은 확률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과거보다 이제 우호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런 5대 광역시, 지방 5대 광역시의 그런 매수 비중을 보면은 역대 최저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방 부동산도 시차를 두고 올라온다 하지만은 그러려면 결국 뭐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데이터로는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결국은 지방 소멸이든 뭐든 하더라도 뭐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 뭐 아이 낳고 학교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맥락에서 현재 집을 사시는 분들이 신축 선호가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건데 지방 안에서도 새 아파트 선호는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그러니까 새 아파트 위주로는 가격이 좀 짱짱하게 버티는 것 같고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소강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은 지금 완전히 실수요 마켓입니다. 그리고 지방 부동산뿐만 아니라 서울도 외곽은 완전 실수요 마켓이고요. 경기도도 뭐 대부분 지역은 실수요 마켓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 마켓 특징은 새 아파트만 높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 실수요 마켓이 된 거는 이제 일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새 집이 아니면 거래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값에 이제 변곡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큰 이벤트를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저는 미국 대선이 좀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사람들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정책이나 이런 철학들도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한국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고, 그리고 글로벌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뭐 막연하게 무조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초고가 주택들을 이제 덜렁덜렁 살 법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약간의 해지를 하기 위해서 좀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시장에서는 조금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어떤 후보가 됐을 때 어떤 국내 주택 시장 자산 시장은 민주당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민주당 체제 하에서 글로벌화가 더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글로벌화 속에서 자산 시장이 랠리였고 빅테크 랠리였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죠. 그럼 민주당이 해리스 후보가 됐을 때는 국내 초고가 시장의 상승장이 더 지속될 거. 근데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자산이라는 거는 늘 많은 복잡 다단한 그런 영향 속에 결정이 되는 건데 그 과거도 보면은 자산시장 강세와 그 서울 부동산 강세는 거의 정상관하거든요. 그 자산시장 강세가 꼭 정치 때문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금리 정책 어떻게 끌고 갈지 또 뭐 여러 가지 다 연결돼 있는 거여서 결국은 어느 후보가 되고 나서 그쪽 세력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그런 어젠다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화되고 나면은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계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정책들을 소화해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8월부터 뭔가 시장을 그래도 좀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되셔서 조만간 첫 강의에 나설 최상욱 교수님과 오늘 유익한 정보 나눴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